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제 7강 요나단의 투쟁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잠깐 한번 다시 한번 새겨보면요. 마카비 투쟁이 드디어 시작이 됐습니다. 이 투쟁의 원인을 제공한 인물은 셀레우코스 4세, 안티오코스 4세였습니다. 안티오코스 4세가 유대인들의 어떤 고유의 그런 전통이나 종교나 그 모든 것들을 말살시키려는 그런 명령들을 내려버렸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극렬하게 반발했던 사람들이 이 마타디아스를 중심으로 한 그 사람들이었죠. 그 사람들이 이제 투쟁을 일으키고 여기에 합류했던 사람들이 하시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에 대한 충성으로 아주 똘똘 뭉쳐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과 함께 이 투쟁 전선을 만듭니다. 그래서 제국의 군대와 끊임없이 싸우는데 곧잘 승리를 거둡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죠. 지형을 잘 이용한 것도 있지만 확실히 그러니까 그 게릴라전 그 얘기가 이제 포인트인 거죠. 그러니까 적들과 회전을 벌일 생각을 처음부터 안 했어요. 사실 그게 이제 승산도 별로 없었고, 그래서 치고 빠지는 전술, 적이 흩어져 있으면 공격하고 모여 있으면 도망가는 어떤 그런 전술들을 통하여서 야금야금 적들을 허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유다 남부 지역 그 산지를 중심으로 해서 일종의 그 해방구를 여기저기 이제 만들어내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제국 쪽에서도 이것을 가만 보면 안 되겠다 싶어서 진지하게 나서게 되는데 그 중심 인물이 누굽니까? 그렇죠. 리시오스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서 공격을 했고, 실제로 리시오스는 이전에 그 마카비 투쟁하는 사람들이 싸웠던 상대들과는 다르게 거의 싸울 때마다 위기로 거의 몰고 가죠. 근데 그때마다 이게 참 무슨 조화인지 특별한 일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큰 위기에서는 왕이 안티오코스 4세가 병들었다는 소식 때문에 급히 돌아가게 되었고, 두 번째 베츠가리에서 크게 이제 이기고 나서 몰리게 되었을 때는 갑자기 필리푸스라는 인물이 본국에서 나타나가지고 리시오스의 권력을 위태롭게 하니까 이제 돌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유다가 겨우겨우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본국의 그 복잡한 정치적 사정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유다의 투쟁이 어느 정도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제국 자체의 그 내부 사정 때문이기도 했어요. 거기에서 아주 그냥 왕권이 강화가 되고 왕의 명령에 따라서 힘을 딱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이 조그마한 동네에 유다가 함부로 날뛸 수가 없었을 텐데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제 오늘 거 이제 보시면 지금 이 시기에 이제 어떤 분위기인지가 이제 더욱더 잘 드러납니다. 예습하시면서 이제 보셨겠지만 끊임없는 어떤 권력 투쟁이 그 본국에서 계속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틈을 노려서 계속해서 이 유다의 후계자인 요나단의 투쟁도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 7장 요나단의 투쟁 함께 살펴볼 겁니다. 교재는 37페이지입니다. 오늘 살펴볼 연대는 유다가 죽은 161년부터 138년까지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인물은 요나단, 아푸스, 알렉산드로스, 발라스, 데메트리오스 2세 등이 있는데 여기서 핵심은 우리는 요나단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요나단. 유다의 뒤를 이어서 투쟁을 이끌었던 막내 동생이었습니다. 3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 11장 한번 빈칸 채워서 한번 읽어 주십시오.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네, 재밌는 표현들, 속임수 이런 표현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몰락하는 가운데서도 뭔가 남아서 이룬다 어떤 그런 내용들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유다가 죽은 다음에 투쟁의 지도력은 그 막내 동생이었던 요나단에게로 이어집니다. 넷째 동생이었던 엘라설은 그 전에 이제 싸우다가 죽게 되었죠. 그래서 이때 이제 마카비 투쟁이 크게 세력을 잃습니다. 이 직전에 이제 알키모스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에 다시 한번 소란이 일어나고 이것을 진압하기 위해서 바키데스라는 장군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 장군에 의해서 이제 유다가 사망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 대단히 위기에 몰린 상황인 겁니다. 유다가 죽은 그 상황은 이미 적군이 대대적으로 작정하고서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있었고 이 사람들이 이제 도망쳐 나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어느 정도 이뤄놨던 유다 때 이뤄놨던 군사적 그 성과들을 얻어놨던 그 지역들이 다시 다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 참
처음부터 없는 사람은 그냥 열심히 해서 뭔가 얻어내야지가 되는데 일단 뭔가를 얻어봤는데 얻었던 게 다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게 되면 이게 사람들이 굉장히 실망시키는 일이죠. 요나단이 이끌어야만 했던 사람들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어떤 군사적인 어떤 그런 재능도 상당히 중요했겠지만 이 실망한 사람들을 잘 토닥이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이끄는 그쪽의 재능이 더 많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아마 그러니까 뒤에 이제 계속 보시겠지만 이 요나단이 그런 쪽에 조금 능력이 있었던 인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교재에 나온 것처럼 수년 동안 거점 없이 계속해서 이제 여기저기 떠도는 그런 시기를 거쳐야 됐습니다. 마치 다윗이 사울에게 쫓겼을 때처럼 요나단이 셀레우코스 왕실로부터 여기저기 쫓기어 다니는 그런 시절을 몇 년간 보냅니다. 그 기간 동안 셀레우코스 왕조는 유다 그 남쪽 그 지역에 요새들을 여기저기 건축을 하고 요새마다 군대를 주둔시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자꾸 이제 반란이 일어나니까 아예 그런 것들을 애초에 싹을 잘라버리기 위해서 그 미리미리 이제 부대를 주둔시키기로 했던 것이죠. 38페이지 지도에 보시면 여러 지명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뭐 성경에서도 한두 번쯤 이제 다 봤을 만한 그런 지역들인데요. 유명한 지역들이죠, 다들. 예. 이 지역에다 이제 다 요새들을 설치를 했었다는 것이죠. 159년에, 기원전 159년에, 혹은 156년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알키모스가 갑자기 죽습니다. 예. 이때 이제 그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명령을 했는데 그 직후에 갑자기 죽어버렸다. 뭐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몇 년 동안 유다에는 한동안 대제사장이 없는 시기가 생겨버립니다. 요세푸스는 이 기간에 이제 유다가 대제사장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연대상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세푸스 기록이 아마 이제 착오에 의한 기록이었던 것 같아요. 유다는 이미 이전에 죽었거든요. 이 159년 또는 156년경에 이미 죽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시기에 이제 대제사장이 없으니까 요세푸스가 기록을 하다가 이게 없을 리가 없는데 하면서 이게 억지로 채워 넣는 것 같아요. 그 기록, 요세푸스 역사 기록은. 자,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없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그런데도 그냥 그 상황이 계속 몇 년 동안 지속됐다라는 말은 그 동네 사람들이 대제사장이 없어도 별로 그렇게 불편함이 없게 느꼈다라는 얘기겠죠. 다른 말로 하면 이미 그 유대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제국의 통치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그냥 협조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 어떤 율법 뭐 그런 거에 별 신경 안 썼기 때문이란 얘기겠죠.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재에도 나오지만 그들 중 일부는 그 투쟁에 동조했던 사람들, 마카비 투쟁에 참여했던 사람들 막 갖다가 잡아다가 고발하기도 하고 뭐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오늘 그 다니엘 11장 34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고 뭐 이런 표현들이 이 시기에 관련된 이런 내용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투쟁에 적극적으로 가담했고 투쟁의 주도적인 인물들이 막 잡혀가고 죽고 그런 시기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즈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셀레우코스 왕조가 아주 극심한 혼란에 빠져들어갑니다. 거기 교재 38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죽은 안티오코스 4세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난 겁니다. 그의 이름이 알렉산드로스 발라스였습니다. 여기서 잠깐 족보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죠. 자, 안티오코스 3세. 이 사람이 별명이 뭡니까? 예, 대왕, 메가스. 예, 대왕이었습니다. 안티오코스 3세 다음에 그 다음 왕을 누가 이어받습니까? 셀레우코스. 네. 셀레우코스 4세가 이어받습니다. 그 다음에 왕위를 누가 이어받습니까? 예, 그렇죠. 안티오코스 4세가 이어받습니다. 이 둘은 안티오코스 3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다음 왕위가 이렇게 이어지죠. 그리고 안티오코스 4세가 죽은 다음에 안티오코스 5세가 이어갑니다. 그러나 이때 저기 포로 잡혀가 있던 인질로 잡혀가 있던 누가 돌아옵니까? 데메트리우스가 돌아오죠. 네. 참 이렇게 꼬부랑 말도 안 되는 이름들을 이렇게 잘 외우고 계십니다. 네, 훌륭하십니다. 네. 네. 데메트리우스 1세는 셀레우코스 4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위가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두 개의 안티오코스 3세의 두 개의 왕가가 서로 왕위를 두고서 양쪽 가문이 서로 이렇게 막 싸우는 그런 시기였던 거죠. 근데 이때 누가 나타나냐면 알렉산드로스 발라스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발라스, 이 사람은 누구 아들이냐면 안티오코스 4세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역사학자들은 실제로 이걸 믿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통이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근데 자기가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주장했을까요? 왕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정통성이라는 게 필요한데 정통성을 이 시기에 정통성을 부여해 주는 것 중에 제일 핏줄만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데메트리우스가 왕위에 올라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내가 왕을 얻고 싶다 그러면은 그의 경쟁자였던 안티오코스 4세 계열의 후계자임을 주장하는 것만큼 먹히는 발언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시기에는 왕들이 어디 가서 무슨 여자랑 관계해서 애를 낳는지가 이게 투명하게 밝혀져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사실은 숨겨진 아들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하면은 뭐 답도 없습니다. 이건 뭐 유전자 감식을 할 겁니까 어쩔 거야. 이 시기에 뭐 할 수가 있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그냥 멀뚱하게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냥 누가 와서 내가 왕의 사실은 후손이다 하고 하면 누가 받아줍니까? 안 받아주죠. 그래서 알렉산드로스 발라스로서도 뭔가 믿는 뒷배가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였냐면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 6세였다라는 거죠. 프톨레마이오스 6세가 데메트리오스 1세를 견제하기 위해서 안티오코스 4세의 후손이라고 주장하는 알렉산드로스라는 인물을 이용한 것으로 봅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 이쪽이 이제 계속 막 정신 없잖아요. 지금 계속 우리가 살펴봤지만. 그러니까 이 틈을 노려서 사실은 이집트가 이 지역으로 세력을 넓히려고 이 발라스라는 인물을 만들어냈다. 보통은 이제 그렇게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알렉산드로스 6세가 이 발라스를 사위로 삼습니다. 그리고 얘를 앞세워서 북쪽으로 밀고 올라가려는 계획을 세웠던 것이죠. 이때 당시 알렉산드로스 발라스와 결혼했던 여자가 누구냐면 클레오파트라 클레오파트라 테아입니다. 이 여자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여자를. 이 여자가 3번 결혼하는데 3번 다 왕과 결혼합니다. 예. 다른 말로 하면 이 클레오파트라 테아랑 결혼한다라는 건 누구와 연결된다는 얘기입니까? 프톨레마이오스와 연결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 테아랑 여러 이 왕들이 이제 사내들이 왕의 경쟁을 하려는 사람들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여자를 기억해야 됩니다. 예. 3명의 남편을 거치는데 3명 다 왕으로 만들어주는 여자입니다. 예. 이 테아랑 결혼하면 저 동네 왕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런 근데 그때마다 결혼했다가 이혼해버리고 결혼했다가 이혼해버리고 그러거든요. 대단한 인물이죠. 클레오파트라 테아의 어머니가 클레오파트라 2세고 그 2세의 어머니가 클레오파트라 1세예요. 예. 클레오파트라 1세랑 프톨레마이오스 4세가 결혼해서 프톨레마이오스 5세를 낳았고 프톨레마이오스 5세가 자기 여동생인 클레오파트라 2 쓰는 게 좋겠죠? 네. 프톨레마이오스 4세랑 클레오파트라 1세랑 결혼해서요. 프톨레마이오스 5세를 낳고 또 클레오파트라 2세를 낳습니다. 근데 둘이 다시 결혼을 합니다. 남매끼리 결혼을 한 거죠. 왕권 강화를 위해서 결혼을 한 겁니다. 그래서 태어난 게 프톨레마이오스 6세입니다. 예. 그 딸이 클레오파트라 테아입니다. 네. 클레오파트라 테아입니다. 네. 뭐 이런 거 다 기억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 시기에 클레오파트라 테아라는 여자가 나타났는데 이 여자랑 결혼하면 왕이 되더라. 그걸 하나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쯤 되면 여러분 이 테아라는 인물 자체가 힘이 꽤나 있는 여자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교재 37페이지 보시면 알렉산드로스 발라스의 얼굴이 새겨진 그 동전에 테아가 같이 새겨져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게 클레오파트라 테아고 왼쪽이 이제 알렉산드로스 발라스인데 동전에 얼굴이 새겨질 정도의 권위와 힘을 가지고 있었던 여자가 이 테아라는 여자입니다. 물론 이제 아버지의 힘을 빌어온 거긴 했지만요. 자, 그렇게 알렉산드로스 발라스라는 인물이 나타나서
프톨레마이오스의 힘을 얻고 나아가서 로마의 지지까지 왔습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이집트의 도움이 있었겠죠. 왜냐하면 이집트는 로마의 맹방이니까, 혈맹 아닙니까? 같이들 싸우러 간. 그러니까 이집트가 지지하는 알렉산드로스 발라스를 로마도 같이 지지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전세가 역전돼 버리는 거죠. 그 데메트리우스로서도 꽤 위기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그냥 있으면 안 되겠다 싶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키데스를 보내가지고 유다를 죽이고 요나단도 추격하고 있던 그 시기에 얘네들 쫓고 있으면 안 되겠다. 지금 이 발라스를 싸워야겠다. 얘랑 싸우기 위해서 힘을 모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나단과 전격적으로 평화협정을 맺습니다. 이 덕분에 그 틈을 노려서 요나단은 다시 이제 유대 그 땅에 거점을 마련할 수가 있게 된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요나단의 줄타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 양쪽을 통해서 데메트리우스와 알렉산드로스 발라스 사이에서 아주 이 위험한 이 줄타기를 시작을 합니다. 양쪽으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얻어내는 그 외교적 협상의 달인이 바로 이 요나단이었던 것이죠. 39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다니엘 11장 39절입니다. 한번 읽어주십시오. 크게 경고한 설정들을 점령할 것이요 오늘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기도 하며 그에게서 내분을 받고 땅을 나누기도 하리라. 예, 그렇습니다. 자, 요나단은 탁월한 협상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데메트리오스랑 알렉산드로스 발라스가 지금 왕권을 두고서 서로 이렇게 경쟁하고 있는 사이가 딱 됐다 싶으니까 이제 누구 편에 쓰는 게 이익일까를 이제 머리를 쓰는 거죠. 먼저 손을 내민 건 데메트리우스 쪽이었습니다. 데메트리우스 쪽에서 네가 알렉산드로스 발라스 쪽 편 잡지 않고 있으면 우리 쪽에 협력하면 뭐가 필요해? 이렇게 협상을 제의하는 거죠. 요나단이 이때 얻어낸 것이 뭐냐면 그 앞서 그 투쟁 가운데서 이제 사로잡혀갔던 인질들을 다시 풀어주는 것. 그리고 다시 내가 무장할 수 있게 나에게 어떤 군사력을 줘라. 그래야 내가 알렉산드로스랑 오게 되면 맞서가지고 당신과 함께 힘싸워서 싸우지 않겠냐. 나에게 힘을 줘라. 군대를 줘라. 라고 이게 협상을 제안합니다. 그랬더니 데메트리우스 쪽에서는 그래 그러면 다 들어줄게. 지금 상황이 급하니까요. 그리고 네가 이제 무장을 해서 우리를 잘 도와줘야 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서 결국 허락을 받고 이제 무장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공식적으로 군대를 모으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때 요나단이 데메트리우스 편에 서서 싸웠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함께 편일해서 싸우기보다는 그냥 군대를 모아가지고 적대하지 않는 수준에서 적당히 얼버무려서 넘어갔던 것이죠. 데메트리우스 입장에서는 뭐 그것만 해도 뭐 크게 뭐 나한테 나쁜 건 아니니까 나 내심 뭐 좋지는 않았겠지만 또 완전 우리 편 써가지고 같이 싸워줄 줄 알았겠지만 그렇지는 않아도 뭐 적대하지 않으면 그건 다행이지 뭐 그 정도로 해서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 요나단이 다시 예루살렘을 점거하고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세력을 키우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얼마 후에 알렉산드로스 쪽에서도 요나단에게 접근하기 시작을 합니다. 네가 데메트리오스랑 싸우는데 투쟁에 동참하게 되면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을 주겠다라고 이제 협상을 하는 거죠. 이때 요나단이 얻어낸 게 뭐냐면 그러면 네가 당신이 이 셀레우코스 왕조의 왕이 되면 나를 유대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해라. 나에게 나에게 그 자리를 보장해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알렉산드로스 쪽에서는 뭐 아직 내 것도 아닌데 그냥 뭐 맘대로 해. 그래서 공수표 발행하면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 그래서 그럼 앞으로 그럼 네가 대제사장 해라. 내가 왕 되면 너 대제사장 시켜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아무튼 여차저차해서 이때부터 요나단이 유대의 대제사장 자리에 오릅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가 있는 거죠. 말씀드렸지만 요나단의 아버지 마따디아스는 모데인에 살고 있었던 제사장 가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 가문이긴 했으나 아론 반열, 뭐 사독 가문 반열의 그 대제사장을 할 수 있는 계열은 아니었던 거죠. 반계였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요나단이 대제사장이 덜컥 돼버리니까 요나단 개인의 입장과 그의 후계자들의 입장에서는 뭐 좋은 일이겠으나 아까 얘기했던 하시딤들 이 사람들은 이걸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하스모니안 왕가 또는 이 마카비 왕가가 특징이 뭐냐면 왕이면서 제사장입니다. 이 사람이 왕 같은 제사장이 딱 이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직에 관한 정통성 시비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특별히 이제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 율법에 충실한 사람들은 이 가문의 그 제사장직 계승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발합니다. 이게 일종의 야당을 형성하게 돼요. 나중에 이제 조금 뒤에서 이제 또 살펴보겠지만
이 마카비 왕조를 세운 이후에 그 왕실에 적대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 사람들이 이어져서 뭐가 되냐면 바리새인들이 됩니다. 그 사람들이 계열로 이어진 바리새인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시작은 요나단이 대제사장 자리에 오르면서부터. 왕은 뭐 세속적인 권력자니까 네가 뭐 하든 뭐라고 안 하는데 제사장을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죠. 아무튼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으로 임명이 되죠. BC 152년입니다. 그러니까 159년부터 대제사장이 없었다고 하면 약 7년 동안, 156년부터 없었다고 하면 약 4년 동안 대제사장이 없다가 다시 대제사장이 새롭게 생긴 겁니다. 이때부터는 이 마카비 가문에서 대제사장을 이제 끝까지 해 나가게 됩니다. BC 150년 발라스가 드디어 데메트리오스를 죽이고 왕위에 오릅니다. 새롭게 왕위에 오른 이 알렉산드로스 발라스가 자기를 도와서 자기를 지지했던 데메트리오스를 배후에서 견제해줬던 요나단에게 큰 선물을 안겨주시오. 어떤 선물을 안겨주냐? 거기 교재 39페이지 하단부에 유대 지방의 사령관 겸 통치자라는 자리를 줍니다. 사령관이라는 말은 군대 쪽 권한을 말하는 것이고 그쪽에 있는 군대를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인 거고 통치자는 거의 왕에 근접한 군사력과 행정력을 그 사람이 한 손에 쥐어준 것. 여기에 지난번에 줬던 제사장까지 주니까 종교적인 권력까지 함께를 준 겁니다. 세 가지 권력을 손에 넣은 겁니다. 거의 왕이었던 거죠. 실제로 왕이라고 이름을 부르지는 아직 않았는데 그렇게 이제 거의 왕에 근접한 권력을 한 손에 이제 이 투쟁 과정에서 얻게 됩니다. 문제는 알렉산드로스가 오래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40페이지 넘겨보시죠. 자, 이때 BC 147년, 이게 150년에 알렉산드로스 발라스가 왕 됐잖아요. 이게 150년이었습니다. 투쟁이 끝난 게 150년, BC입니다. 근데 BC 147년에 겨우 3년 후에 데메트리오스 1세의 어린 아들이었던 데메트리오스 2세가 나타납니다. 네. 왕위가 이렇게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데메트리오스 2세가 나타납니다. 용병을 이끌고 나오죠. 어디서 왔냐면 크레타 섬인데요. 앞서서 아버지랑 알렉산드로스 발라스랑 권력 투쟁이 막 벌어질 때 이 아들하고 자기 부인을 크레타 섬으로 멀리 보내놨어요. 싸움이 위험하니까. 거기 가 있어라 했는데 결국 아버지가 여기서 죽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크레타 섬은 그리스 쪽 섬입니다. 그리스 남부에 있는 섬입니다. 그래서 이 크레타 출신의 그 용병들, 그리스 용병들을 데리고서 전격적으로 상륙을 합니다. 그래서 네, 죄송합니다. 네. 전격적으로 상륙을 해서 싸우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때 보시면 이때 프톨레마이오스 6세 배후 지원을 받아서 돌아오게 됐다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게 조금 이상합니다. 그죠? 앞서서 알렉산드로스 발라스가 이 지역 점령하는데 프톨레마이오스 6세가 도움을 줬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도움에는 원래는 계획은 뭐였다고요? 프톨레마이오스 6세가 이 지역을 다스리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발라스를 앞세웠던 거죠. 근데 발라스가 왕이 되더니 자기의 그 장인의 그 계획을 막아섭니다. 그러니까 영향력이 여기까지 뻗지 못하도록 만든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 프톨레마이오스 쪽에서는 이거 남 좋은 일만 시킨 거 아닙니까? 자기 군대까지 들어가서 남 좋은 일 시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전격적으로 클레오파트라 테아를 알렉산드로스 발라스랑 이혼시키고 이 테아를 데메트리오스랑 2세랑 결혼시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데메트리오스 2세를 지원하기로 한 거죠. 이번에도 역시 프톨레마이오스 6세는 무슨 생각입니까? 데메트리오스 6세를 왕이 앉히면 내가 이 지역을 어떤 영향력을 확장할 수 있겠지, 이 생각을 갖고서 한 거예요. 자, 그렇게 이집트의 도움을 받으니까 이거는 이제 전세가 또 이렇게 한번 크게 출렁거리게 되어버린 겁니다. 이 시기에 요나단이 더욱 세력을 확장시킵니다. 이 시기 아무튼 이 시리아 지역 전체를 남부 시리아까지 지배하고 있었던 세력은 셀레우코스인데 또 경쟁자가 나타나가지고 왕위 계승 때문에 복잡하게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밖에 힘을 못 써요. 관심을 못 둬요. 그러니까 이 틈을 노려서 해안 지방을 전격적으로 공격합니다. 해안 지방에 하고 있던 그 블레셋 땅이죠. 그래서 그 지역을 손에 얻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그 항구 도시를 손에 얻음으로써 지중해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 이제 그 예루살렘이고, 네. 이 해안 지방을 얻으면서 뭐 이집트로뿐만 아니라 이제 로마나 이런 식으로 이제 뻗어 나갈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게 된 겁니다. 그리스, 이집트, 로마 뭐 이런 쪽으로.
자, 다니엘 11장 40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의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하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진압을 하시고. 네, 남방왕과 북방왕의 이제 겨룸에 관련 설명이 나옵니다. 이 말은 이제 그 데메트리우스 2세를 그 등에 업고 바뀌었죠. 네. 프톨레마이오스 6세를 등에 업은 데메트리우스 2세랑 알렉산드로스 발라스 사이에 이제 그 충돌을 가리키는 표현 같습니다. 그래서 대군이 북쪽으로 쭉 진군해 올라온다고 지도에 나오죠. 노란색 화살표가 북쪽으로 쭉 올라갑니다. 그래서 수도인 안티오키아가 함락됩니다. 그래서 발라스로서는 이제 도망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남쪽으로 뭐 길리기아는 이쪽 그 소아시아 쪽에 있는 지역이었고요. 여기저기 도망가다가 나바테아 왕국으로 결국 몸을 피하는데 나바테아 왕국에서 결국 죽게 되죠. 그래서 데메트리우스 2세가 새로운 왕조의 왕위가 올라요. 여기 안티오코스의 새로운 왕위가 아니고 셀레우코스의 새로운 왕이죠. 그리고 왕을 앉혀줬으니까 그에 대한 보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확실하게 남부 시리아를 자기 쪽에서 다스리기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 이제 남부 유대 지역이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다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지배 아래로 들어가게 되죠. 근데 여기에서 예상치 못했던 것이 프톨레마이오스 6세가 앞서서 그 싸움을 격렬하게 하던 중에 부상을 입고 이 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 안 가서 죽어버리게 되죠. 프톨레마이오스 6세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데메트리우스 2세가 이 치열한 싸움 끝에 결국 최종적인 승자가 됩니다. 데메트리우스 2세가 이 자식 승자가 됩니다. 당연히 데메트리우스 2세로서는 이 남부 시리아까지 이게 먹고 있었던 프톨레마이오스가 영 이게 마음에 내키지 않았을 거예요. 더구나 이제 자기 장인이었던, 자기를 도와줬던 프톨레마이오스 6세도 죽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 남쪽에 이 후계자 싸움은 또 장난이 아닙니다. 프톨레마이오스 6세가, 프톨레마이오스 6세가 죽어요. 그 다음에 프톨레마이오스 7세가 왕이 돼야겠죠. 이게 아들입니다. 프톨레마이오스 7세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때 프톨레마이오스 7세의 어머니였던 클레오파트라 여기까지 설명해야 될까? 어디까지 어렵게 설명해야 될까? 네. 아무튼 근데 프톨레마이오스 7세가 왕이 됐는데 이때 경쟁자가 나타납니다. 누구냐면 프톨레마이오스 8세입니다. 프톨레마이오스 8세는 숙부입니다. 작은 아버지예요. 네. 프톨레마이오스 8세가 상당히 야심만만했어요. 그래서 나이 어린 조카가 왕이 되니까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얘를 쫓아내버립니다. 그래서 한동안 프톨레마이오스 7세가 쫓겨났다가 다시 복귀하고 뭐 이런 과정이 몇 번을 막 복잡하게 여기서 왔다 갔다 하게 돼요. 이집트가 갑자기 왕위 계승 놓고서 꼭 셀레우코스 왕조처럼 복잡하게 돌아가게 됐던 거죠. 이 시기에. 거기 한번 47페이지. 그래서 이 틈을 노려서 남부 시리아를 내가 다시 차지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데메트리우스 2세가. 그럼 당연히 그 지역의 실력자였던, 실질적인 그 지역의 통치자였던 요나단이 그게 앞에 이제 딱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나단으로서는 이제 줄타기를 잘 해야 되는 거죠. 여기를 지금 점령하고 있는 것은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인데 사실상 이 지역은 그보다 더 오랫동안 셀레우코스 왕조의 지배를 받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쪽의 영향력도 가로 가까이 있어요. 우리 요나단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쪽은 지금 정신이 없어요. 싸움을 하고. 이쪽은 정리가 끝났어요. 그럼 누구 쪽에 붙어야겠습니까? 줄타기의 달인인 요나단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데메트리우스 쪽에 붙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왜냐하면 지금 사실상 프톨레마이오스의 지배를 받고 있긴 하지만 여기는 쟤네는 지금 얼마 못 갈 것 같은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지지율이 자꾸 떨어지고 있어요. 이쪽에. 그러니까 이쪽에 달라붙게 되는 거죠. 탈당을 하고 이쪽으로 달라붙습니다. 데메트리우스에게 선물을 막 바치면서 내 지위를 인정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근데 이 지위는 누구로부터 인정받은 겁니까? 알렉산드로스 발라스로부터 인정받은 거예요. 또 그를 앞에다 세우고 있었던 프톨레마이오스 쪽에서 인정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데메트리우스한테는 이걸 이 지위를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차원에서 요나단은 조금 이제 뒷일을 걱정하게 된 거죠. 내가 왕으로 거의 왕처럼 임명되긴 했는데 데메트리우스라는 새로운 왕이 나타난 거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내 선물 갖다 바치면서 자기 자리를 인정받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자, 근데 이 틈에 또 반란이 일어나죠. 어떤 반란이 일어납니까? 이 알렉산드로스 발라스에게 아들이 있었습니다. 네, 복잡하죠. 결혼했다고 했습니까? 예, 클레오파트라 테아랑 결혼했다고 했잖아요. 이 사이에 어린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 안티오코스입니다. 또, 네. 그죠? 안티오코스 5세까지 나왔으니까 그 다음 6세 나오겠죠. 네, 이제 왕이 된다면 6세입니다. 이때 이 애는 깐난아이예요, 지금. 연대상을 보면 나이가 많을 수가 없어요. 그쵸? 이제 아주 어린아이예요. 근데 이 태아가 이혼하고 어디로 갑니까? 여기로 갔지 않습니까? 이제 태아가. 네. 이제 정신 없습니다, 이 여자가. 여기 있다 이제 이쪽으로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발라스의 아들이었던 안티오코스 6세라는 어린아이를 끼고서, 거기 교재에 나오죠? 디오도토스 트리폰이라는 사람이 이 어린아이를 왕이라고 선포하고 이 어린아이를 중심으로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진정한 왕의 계승은 발라스의 아들인 안티오코스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 어린애를 앞세우고서 실질적으로는 자기가 이제 군대를 몰고 간 거죠. 이렇게 되니까 지금, 네. 이 태아는, 얘는 자기 아들 아닙니까? 얘는 자기 남편입니다. 자기 아들하고 남편하고 싸우는 일이 지금, 전 남편과 낳은 아들과 지금 현 남편과의 지금 싸움이 이제 벌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막 싸우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요나단은 어디에 쓸까 또 고민을 합니다. 계속 싸우니까 이제 어디에서 이렇게 고민하죠. 근데 누구 쪽에 서는 게 더 많이 얻어내겠습니까? 원래부터 갖고 있던 사람 아니면 뺏으려고 한 사람? 어느 쪽에 쓰는 게 더 많이 얻어낼 수 있겠습니까? 뺏으려고 하는 사람이죠. 왜냐면 뺏으려고 하는 사람은 아직 가진 게 없으니까 조금 내가 띄워줄게 하고서 어떻게든 더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조금 경쟁력이 있다 싶으면 이쪽이 더 줄 게 많은 거죠. 왜냐면 원래 갖고 있던 사람은 줄 거 다 줬는데 왜 하나 자냐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때 요나단이 누구 편을 쓰냐면 전격적으로 이 트리폰 쪽에 씁니다. 뭘 요구하냐면 정확히 얘기하면 이때 당시 이제 세금 바치라고 이제 데메트리우스가 막 요구를 하니까 요나단이 세금 바치는 게 이제 부담스러웠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새롭게 떠오른 자 경쟁자 쪽에 붙으면 내 세금 안 바쳐도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안티오코스 6세 가로 열고 디오도토스 트리폰이 이 요나단에게 유대 인근 4개 지역의 총독 지위와 대지상직을 나는 역시 보장해 주겠다.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까지 네가 다스리도록 내가 다 줘버리겠다. 이렇게 또 제안을 하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뭐 트리폰 쪽에서는 아직 가진 게 없으니까 공수표 아닙니까 이거? 내가 그 지역을 얻게 되면 주겠다는 얘기니까 얼마든지 남발할 수 있습니다. 요나단은 거기에 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진짜 줄타기의 달인입니다. 요나단이 줄 서면 거기가 이깁니다. 그래서 디오도토스가 수도를 정복하게 된 거예요. 안티오크를 정복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갑자기 트리폰이 안티오코스 6세를 폐위시키고 스스로 왕위에 오릅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안티오코스 6세가 죽어요. 여기 역사학자들은 아마도 이제 살해한 거다라고 주장을 하죠. 갑자기 아프다가 갑자기 죽었다고 발표를 한 거예요, 이제 트리폰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제 뭐 계략이었던 거, 아무튼 처음부터 뭐 어린애를 데려다가 이제 했던 거니까. 근데 요나단이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라고 얘기를 한 거죠. 야, 그렇게까지, 어린애를 그렇게까지는 좀 이상하지 않나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디오도토스가 요나단 얘놈을 가만두면 안 되겠구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요나단을 암살합니다. 죽여버립니다. 계략을 써가지고 파티 같은데 이렇게 참여하라고 이제 막 끌어들여가지고 유인해가지고 사로잡아서 죽여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요나단의 이 줄타기 인생이 결국 그렇게 이제 끝나버리게 되는 거예요. 줄 잘 탔습니다. 정말 잘 탔습니다. 쓰는 데마다 성공을 했는데 마지막 탄 줄이 이게 좀 적절한 줄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더 많이 얻으려다가 마지막에 그렇게 요나단이 죽고 맙니다. 이게 142년입니다. 142년. 요나단이 처음에 언제 지도자를 투쟁을 이어받았습니까? 161년이었어요. 161년에서 142년까지니까 19년 가까이 그 지역을 거의 20년 동안 그걸 이제 아주 그 세력을 많이 넓혀놓긴 했으나 마지막에 이제 자기 목숨을 잃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나단의 뒤를 이어서 마카비 투쟁을 이끌게 된 것이 형이었던
시몬이었습니다. 시몬, 둘째 형이었죠. 그러니까 나이가 제일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시몬 때에 드디어 나중에 이제 왕이라는 칭호를 얻게 됩니다. 처음으로 이제 왕이라는 칭호. 다음 과에 이제 같이 배우게 될 텐데요. 당연히 이제 시몬은 동생을 죽인 그 디오도토스랑 싸우기 위해 싸우게 되겠죠. 이때 당시 데메트리우스 2세가 수도를 뺏기고 그 피신가 있었어요. 그래서 시몬이 전격적으로 데메트리우스 2세랑 연합을 하게 됩니다. 데메트리우스 2세는 시몬에게 그 유대 지역에 내가 앞서 부과했던 그 세금 내가 다 면제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죠. 그럼 세금도 내지 않아요. 군사력도 가지고 있어요. 행정적인 지도력도 갖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지도까지 갖고 있어요. 그럼 이거 뭡니까? 이게 그냥 독립왕국인 거죠, 사실상. 그쵸? 세금도 안 받고 군사적으로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행정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사실상 독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시몬 때에 사실상 이 왕조가 이 지역이 독립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독립을 오랜만에 되찾은 것으로 여기게 되는 사실상이라는 얘기가 항상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데메트리우스 2세랑 시몬하고 연합을 합니다. 네, 시몬이 연합하죠. 이 데메트리우스 2세랑 이 트리폰이랑 싸우게 됩니다. 왕위가 이렇게 내려가죠. 그러나 여전히 이렇게 갑니다. 네, 지그재그로 오고 있었어요. 근데 아직 그 데메트리우스 2세가 완전히 죽진 않았기 때문에 뭐 재기를 할 수 있는 발판이 있었어요. 그래서 둘이 협력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데메트리우스 2세가 트리폰을 이기게 됩니다. 시몬의 선택은 옳았습니다. 근데 이때 나선 게 누구였냐면 데메트리우스 2세의 동생이었던 안티오코스 7세입니다. 이 사람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안티오코스 7세가 클레오파트라 테아의 세 번째 남편입니다. 그러니까 족보를 굳이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네, 아들이고 또 안티오코스 7세. 이렇게 되겠죠. 족보를 굳이 그리자면 이렇게 동생이니까 형제입니다. 데메트리우스 2세랑 안티오코스 7세는 형제입니다. 자, 결국 이제 데메트리우스 2세가 시몬과 연합해서 트리폰을 죽입니다. 그리고 다시 왕권이 트리폰에게 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데메트리우스 2세에게 돌아옵니다. 왕위가 아주 다시 돌아옵니다. 복잡하게 이어지죠. 그러나 따라오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 41페이지 하단부 한번 보시죠. 다니엘 11장 44절, 45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 종말이 이르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예,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단어는 주목해야 될 동북입니다. 동북. 여기서 그는 북방왕 안티오코스 왕조 데메트리우스 2세를 가리킬 텐데요. 데메트리우스 2세 동북 쪽이면 누가 있습니까? 이 지역이니까 셀레우코스 왕조의 동북 쪽 뭐가 있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지난 시간 쪽지 시험에 나왔던 박트리아랑 파르티아가 있었습니다. 박트리아, 파르티아. 이제 카스피해를 끼고서 파르티아, 박트리아가 있었죠. 그쪽, 정확히 말하면 파르티아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죠. 지도가 많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이 시기 제국 서쪽에서 자기들끼리 왕위를 놓고서 계속 경쟁을 하고 있을 동안에 제국 동쪽은 사실상 방치된 상황이었습니다. 핵심은 서쪽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동쪽에 있었던 파르티아가 크게 세력을 넓힙니다. 아주 크게 세력을 넓히죠. 지도 보시면 정말 장난 아니죠. 175년에 왕위에 올랐던 이 미트리다데스 1세라는 사람이, 이 사람 중요한 사람인데, 서쪽으로 계속 진출해서 139년경에 이르면 바벨론, 메디아, 옛 페르시아 땅까지 다 영향이 높습니다. 그게 이 빨간색 지도입니다. 예. 엄청나게 커지죠. 그렇게 되니까 앞서 기억나십니까? 앞에 뭐라 써 있습니까?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함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데메트리우스가 이 파르티아의 세력이 확장되는 것을 더 이상 그냥 두고 보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직접 싸우러 나가죠. 그런데 여기서 대박.
싸움을 집니다. 그래서 포로가 됩니다. 왕이. 그래서 데메트리우스가 파르티아의 포로로 1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위가 누구에게 넘어가냐면 그의 동생이었던 안티오코스 7세에게 넘어가고 이때 클레오파트라 테아가 안티오코스 7세랑 결혼합니다. 예, 세 번째. 예. 근데 왜 이랬을까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클레오파트라 테아라는 것은 뒤에 누가 있냐면 이 프톨레마이오스가 있어요.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세력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이제 뭐 싸움 파토 났으니까 뭐 끝났다고 하더라도 이 왕의 부인과 결혼한다라는 것은 앞선 왕조의 권한이 넘어온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교재에 제가 앞에도 한번 써놨었죠. 그러니까 이 동방 오리엔트 쪽에서 그런 식의 결합은 자주 일어납니다. 선왕의 부인과 결혼한다라는 것은 그의 새로운 그 뒤를 잇는 새로운 왕조가 만들어졌던 어떤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안티오코스 7세 에우르게테스라는 인물이 새로운 왕이 됩니다. 근데 여기 좀 그렇죠. 그 교재 보시면 1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10년 후에 돌아오게 된다는 얘기죠.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네. 실제로 돌아옵니다. 그럼 이제 누가 왕해야 되는 겁니까? 데오도토스 2세가 왕이 돼야 됩니까? 데메트리오토스 2세가 왕이 됩니까? 안티오코스 7세가 왕이 돼요. 이게 이제 복잡해지죠. 네. 이게 아주 복잡해집니다. 이게. 자, 근데 아직 10년 안 지났으니까 10년 후에 이제 보도록 하고요. 네. 실제로 이제 거기 갇혀가지고 이때 당시 그 미트리다테스가 그 10년 동안 갇혀있으니까 얘가 탈출하려고 얼마나 시도를 여러 번 했대요. 그게 알려진 것만 서너 번 이상 탈출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잡혀요. 그때마다 번번이. 잡혀온 그 데메트리오스 2세한테 그 미트리다테스가 황금으로 만든 주사위를 선물로 준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주사위는 애기들이 갖고 노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유 쭈쭈 집에 가고 싶었어 요 얘기였어요.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모욕적이었던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그런 식의 이제 모욕적인 이 파르티아 안에서 그런 취급을 받으면서 이를 바득바득하면서 탈출하려고 애를 썼고 10년 만에 겨우 탈출하게 된 거죠. 예, 이거 뭐 쇼생크 탈출을 해 뭐 저희가라는 엄청난 거였는데 이것도 파고들면 재밌겠지만 네, 우리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으니까 이제 잡혀갔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 나서 안티오코스 7세가 앞서 시몬 그러니까 트리포늘과 싸울 때에 시몬과 연합하면서 데메트리오스가 세금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거의 독립된 걸로 인정되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트리폰이 죽고 나니까 이제 마음이 바뀐 거예요. 화장실 들어갈 때 따르고 나올 때 다른다고. 이제 세금은 다시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다시 다시 그 세금을 부여하기로 한 거죠. 그러니까 시몬이 믿었던 도끼에 발등을 찍힌다라고 느꼈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거 다 못 바치겠다. 바치긴 바치겠는데 다는 못 바치고 한 요만큼만 바치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걸 가지고서 안티오코스 7세가 이 시몬과 다시 전쟁 모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시몬이 이깁니다. 여기에서 성과를 거둡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안티오코스 쪽에서도 그래? 그럼 뭐 굳이 그렇게 하지 말지 뭐 이렇게 싸워서 자꾸 우리 지는데 그거 얼마나 얻는다고 그래 그러지 말자. 그래가지고 시몬이 죽을 때까지는 더 이상 이 유대 지역에 손을 대지 않기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이때부터는 사실상 이 동네가 시몬의 왕국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세금도 안 내고 군대도 갖고 있고 행정적으로 마음대로 통치까지 하게 되는 이 3권을 다 갖고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이 시기부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대가 사실상 독립하게 되었다라고 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시몬의 이야기는 다음과 제8강에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스모니안 왕조의 수립, 드디어 왕조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는 게 이 시몬 때부터거든요. 다음 시간에 거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기 주요 세계사 연표 한번 훑어봅니다. 161년에 요나단이 투쟁을 이어받게 되죠. 상황 쪽에서 146년에 제3차 포니 전쟁이 일어납니다. 포니 전쟁은 로마랑 카르타고 전쟁이라고 했잖아요. 사실상 제2차에서 끝났어요. 2차 전쟁에서 포니 전쟁에서 로마가 승리하면서 카르타고는 수도인 카르타고랑 그 주변의 땅 조금만 남겨두고 군대도 다 없애버리고 전함도 다 없애버린 그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즈음에
여전히 카르타고는 북아프리카 쪽에 그 카르타고가 생산력이 엄청났거든요. 그 전쟁을 막 지고 나서 많이 황폐해졌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 이 생산력을 급격히 다시 예전처럼 회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더 많은 생산을 하게 돼요. 이 카르타고가. 근데 이게 위협적으로 느껴졌던 겁니다. 로마에게. 쟤네 저렇게 생산력이 갑자기 증가해서 경제력이 발전해? 쟤네 다음에 군대를 언제 또 모을지도 몰라라는 불안감을 갖게 합니다. 근데 사실상 이게 약간 좀 오버였긴 했는데 이때 당시 이제 크게 그 명성을 떨쳤던 게 카토라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카르타고 멸망시켜야 된다, 카르타고 멸망시켜야 된다, 이 원로원에 가서 회의할 때마다 그러므로 나는 카르타고를 멸망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발언에 다른 얘기 하다가도 마지막 발언은 언제나 그러므로 나는 카르타고를 멸망시켜야 됩니다. 뭐 그런 얘기를 그냥 세금을 몇 %로 하는데 그러므로 나는 카르타고를 이걸 원로원 의원에 회의할 때마다 이 얘기를 계속 했대요. 점점 동조자가 늘어나면서 카르타고가 그렇게 늘어나면서 사람을 보냈는데 카르타고에서 생산되는 것을 이제 가져가서 딱 원로원에 딱 갖다 댔대요. 이게 마치 가나안 정탐호가 와서 포도송이 보여주는 거랑 비슷해요. 딱 보더니 원로원에 있는 사람들이 야 이렇게 생산력이 높은 땅이 아직 금방 이렇게 회복했단 말이야. 이게 불안감을 막 안게 준 거예요. 그래서 쟤네 안 되겠다. 그냥 멸망시키자. 그래가지고 군대를 몰고 가서 그냥 멸망시켜버렸습니다. 이게 제3차 포에니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여기가 끝나버리고 로마가 이제 직하를 하게 되죠. 이 지역을. 카르타고 속주를 이제 직하를 하게 되는 게 146년에 있었던 포에니 전쟁입니다. 이건 그냥 거의 일방적인 학살이었습니다. 로마 쪽에. 138년에 디메트리우스 2세가 파르티아의 포로가 됩니다. 네, 그렇게 되고요. 자, 동양 쪽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 즈음에 한나라에 5초 7국의 난이 일어납니다. 한나라도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나면서 오나라랑 초나라를 중심으로 한 그 한나라의 황제가 다스리는 그 왕들이, 밑에 있는 왕들이 단체로 반란을 일으키게 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아주 크게 한나라가 흔들리게 되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이 즈음에 월지라는 종족이 중앙아시아로 이주하게 됩니다. 요게 또 재밌습니다. 자, 여기 이제 중국 있고, 네, 뭐 여기 이제 베트남 내려오고 뭐 반대 넘어가고, 인도 있고, 네. 자, 이제 대충 이 정도 그리면 뭐 하는지 아시겠죠? 네. 원래 월지가 어디 동네에 살았냐면, 요 동네에 살았습니다. 중국의 이제 감숙성 근처가 이쪽인데, 원래 월지가 이쪽에 살았어요. 이 북쪽에 누가 있었냐면, 흉노가 있었습니다. 여기는 한나라. 여기에 월지. 이 월지가 맨날 이 흉노가 쳐들어가지고 얘네가 맨날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못 살겠다. 이사 갈 거야. 하고서 이사를 갑니다. 어디까지 이사 가냐면, 여기까지 이사 갑니다. 월지족이 단체로 여기까지 이사 갑니다. 여기에 어떤 나라가 있었냐면, 박트리아가 있었습니다. 예. 원래 여기 이제 파르티아가 시작됐던 건 아닙니까? 예. 그리고 여기 카스피해가 있었고, 예. 파르티아. 박트리아를 멸망시켜버린다. 여기까지 와가지고. 예. 그래서 그레코 박트리아 왕국이었죠. 예. 박트리아를 멸망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월지족의 그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여기를 이제 대월지라고 부릅니다. 예. 대월지라고 부릅니다. 나중에는 이게 점점 남하에서 북인도 지역을 점령하고서 쿠션 왕조라는 걸 세워요. 네. 네. 쿠션 왕조라는 걸 세웁니다. 인도까지 와가지고. 네. 나중에 이제 월지족이, 그래서 이 지역에 이제 월지족이 이제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한 무제가 즉위하고 나서 141년 즉위하고 139년에 장건이 서역으로 떠났다고 했잖아요. 왜 서역으로 떠나냐면 한나라 북쪽에 흉노가 맨날 괴롭히니까 소문을 들은 거죠. 월지족이 서쪽 가가지고 나라를 크게 잃었다더라. 그럼 얘네랑 도움을 얻어가지고 힘을 얻어가지고 같이 흉노를 협공하면 이 흉노의 괴로움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한나라에서 장건을 사신을 여기로 보내려고 했던 거죠. 근데 가다가 웬걸 내 흉노에 잡혀가지고 수십 년 개고생하다가 정말 거짓골 돼가지고 한나라 도시 와가지고 왕이랑 껴안고서 돌아왔다고 살았다고 대신하면서 그렇게 살죠. 그리고 나중에 다시 갑니다. 가긴 다시 통과합니다. 그래서 월지족으로 왔어요. 대월지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2차 얘기해가지고 당신 내 그 조상의 원수였던 이 흉노 우리랑 같이 힘 합쳐서 싸우자라고 했는데 월지족에서 여기 살기 좋은데 그냥 우리 여기 살래 해가지고 우리 안내 끝 잘 가 해서 그냥 돌아가게 됐다라는 그 슬픈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월지족은 여기서 잘 삽니다. 쿠시안 왕조까지 하면서 북인도 지역까지 점령하면서
이사 가서 잘 된 케이스. 네, 그렇습니다. 자, 한편 이때 당시 우리나라는 뭐 하고 있었느냐? 지난번에 위만이 죽었는데요. 위만 아들 때, 특히 우거왕 때, 손자인 우거왕 때 되면은 한나라를 위협할 정도로 세력이 좀 커집니다. 그래서 이걸 가만두지 못하고 한나라가 쟤네 너무 커지니까 쟤네 한번 꺾어놔야겠어 하고서 몰고 왔는데 그래서 이제 멸망하게 된 거예요, 고조선이. 아무튼 이 시기에는 그 한나라가 5초 7국의 난으로 막 정신없고 흉노족이 계속 밀고 나오면서 한나라가 전전긍긍하고 있을 이 틈을 노려서 그 동쪽에서 고조선이 세력을 다시 크게 확장하고 있었던 시기. 그동안 서쪽에서는 주구장창 막 싸우고 있었고 우리나라 고조선 거의 마지막 때쯤에 요나단, 시몬 활동하고 있었다. 마카비 왕조가 세워졌다. 뭐 이렇게 짝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들어오겠습니다.